그의 부산의 여름은 땅 아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맹렬한 폭염과 함께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무덥고 무거운 공기는 낡은 버스터미널 근처의 작은 골목길을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하게 만들었다. 온갖 짐과 희망을 품은 사람들로 붐볐던 그 버스터미널은 이제 낡은 버스에서 나오는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 찬 후미진 구석이 되었을 뿐이다. 그 근처, 얼룩진 벽과 녹슨 양철 지붕을 인 누추한 쪽방촌은 수많은 고단한 삶들의 안식처였다. 매캐한 배기가스와 어둡고 축축한 골목에서 풍겨나오는 곰팡내 섞인 냄새는 도시 생활의 슬픈 단면을 그려내고 있었다. 퀭하고 깊은 눈, 지친 기색이 역력한 젊은이 김지훈이 익숙한 그 길을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이제 막 22살이 되었지만 삶은 그의 얼굴에 벌써부터 주름을 새겨놓았다. 지방대학의 마지막 학년이었던 지훈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꿈꿨었다. 하지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 처분을 받으면서 냉혹한 현실이 닥쳐왔다. 오늘 밤 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푼돈마저 바닥나고 말았다. 그의 주머니에는 이제 겨우 3,500원의 마지막 남은 돈이자 길가의 허름한 식당에서 값싼 밥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는 전부였다. 지호는 흰쌀밥과 채소 볶음 냄새가 향긋하게 풍겨나오는 단골 식당 앞에 멈춰 섰다. 낡은 나무 테이블 몇 개와 색이 바랜 플라스틱 의자가 전부인 작은 가게였다. 지친 미소를 띤 중년의 여주인은 익숙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또 보통으로 줄까, 총각,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마치 위로의 말처럼 따뜻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꼬깃꼬깃한 지폐를 내밀었다. 플라스틱 용기에는 밥이 가득 담겼다. 뜨끈한 흰쌀밥, 짭짤한 돼지고기 조림 몇 조각, 삶은 채소, 그리고 약간의 신김치. 그것은 오늘의 마지막 식사였고, 어쩌면 다음 술을 생각하기 전까지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몰랐다. 그는 도시락을 손에 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를 나섰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의 마음은 2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두고 간 어머니 생각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가난해도 괜찮다, 아들아. 하지만 착하게 살아야 한다. 가난 때문에 양심을 잃어버려선 안 돼. 그 말씀은 힘겨운 세월을 지나는 동안 지훈에게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았다. 그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어머니가 바느질하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밤들을 똑똑히 기억했다.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그 가르침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며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훈이 길가의 낡은 전봇대를 지나칠 때 그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전봇대 아래 한 할머니가 차가운 콘크리트에 등을 기댄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여러 번 기운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백발은 저녁 햇살 아래 헝클어져 있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두 눈은 굶주림과 피로로 흐릿했다. 그때는 지훈이 그녀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녀는 윤순자였다. 그녀는 며칠째 이 근처를 배회하며 그걸로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오늘은 기력이 다한 듯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쥔 채 오가는 차들을 향해 하염없이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뜨거운 바람 소리에 섞여 그녀의 배에서 희미하게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손에 든 따뜻한 도시락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식사였지만 굶주린 할머니를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아들아. 그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할머니 곁에 쭈그리고 앉았다. 할머니, 밥 좀 드실래요? 그의 목소리는 할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러웠다.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흐릿했던 눈이 순간 반짝였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고
이내 도시락으로 시선을 옮기며 더듬거렸다. 젊은이. 이걸 나한테 주는 건가? 나 너무 배고파서.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 뚜껑을 열어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밥을 반으로 나눴다. 반은 할머니에게, 반은 자신에게. 그는 깨끗한 숟가락과 함께 할머니 몫을 건넸다. 드세요, 할머니. 제 몫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고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한 숟갈 한 숟갈이 오랜 굶주림에서 그녀를 구원하는 듯했다. 지우는 곁에 앉아 천천히 자기 몫을 먹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 작은 행동이 그에게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마치 먼 곳에서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다. 주변에서 몇몇 행인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부산의 삶은 분주했고 누구나 각자의 걱정거리가 있었다. 지우는 별 생각 없이 그저 옳은 일을 했다고만 생각했다. 할머니가 식사를 마치자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네, 아들. 하늘이 자네를 도울 걸세.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마음은 평온으로 가득했다. 그는 쪽방으로 돌아와 낡은 침대에 누워 내일을 생각했다. 돈은 다 떨어졌지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날 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잠은 평소보다 쉽게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가난한 쪽방촌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낡은 버스의 엔진 소리가 아닌 고급 세단의 굉음이 울려 퍼졌다. 낯선 엠블럼이 박힌 검은색 차량들이 쪽방촌 입구에 멈춰 섰다. 이웃들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수근거렸다. 지우는 소음에 잠이 깨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갔다. 그의 눈앞에는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서서 묻고 있었다. 실례합니다만 김지훈 군이 여기에 있습니까? 지우는 놀라 어쩔 줄 몰랐다. 누가 나를? 그리고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온 거지? 햇살이 양철 지붕 틈새를 뚫고 들어와 김지훈의 어리둥절한 얼굴을 비추었다. 마당 밖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며 쪽방촌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뒤섞였다. 그는 낡고 구겨진 티셔츠에 달아빠진 슬리퍼 차림으로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에 햇빛 아래 반짝이는 세 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은 이 누추한 쪽방촌과 어울리지 않게 낯설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한병호라고 하네. 윤순자 여사님을 모시고 있지. 자네가 김지훈 군, 맞나? 지훈은 목이 바싹 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순자라는 이름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어젯밤 밥을 나눠 먹었던 그저 불행한 노숙자라고만 생각했던 그 할머니였다. 왜 할머니가 이런 고급 세단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들이 자신을 찾는 걸까? 그는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기이한 꿈속에 빠진 것 같다. 잠깐 나와 함께 가주겠나? 한병호 씨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하기 힘든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에게 꽂혔고 의심 가득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녀석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런 좋은 차가 찾아온다? 분명 무슨 사고라도 친 게 틀림없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한병호 씨를 따라갔다. 잃을 것도 없었고 호기심이 모든 걱정을 압도하고 있었다. 선두에 있던 차의 문이 열리고 지훈이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에서는 새로운 가죽과 광택나는 목재 냄새가 풍겨와 그를 압도했다. 이런 차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그의 일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한병호 씨는 옆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운전사에게 출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누추한 쪽방촌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고층 빌딩의 햇빛이 반사되는 부산의 넓은 도로가 나타났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주먹을 꽉 쥐었다. 윤 할머니께서 무슨 일로 저를 만나자고 하시는 건가요?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병호 씨가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여사님께서 자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하시네. 그리고 중요한 할 이야기도 있고. 진정하게. 곧 알게 될 테니.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지훈에게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할머니를 생각했다. 밥 반쪽을 받았을 때 흐릿하지만 감사함으로 가득 찼던 그 눈빛을. 아마도 그 작은 행동이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하지만 왜 이런 기이한 상황으로 이어진 걸까? 차는 번화한 거리를 지나 점차 한적한 교외로 접어들었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넓은 논이 펼쳐지자 지호는 도시로 올라오기 전 평화로웠던 시절에 대해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고향이 떠올랐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떨쳐내려 애썼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머릿속에 울렸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아들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되뇌었다. 차가 멈췄을 때 지호는 세월의 흐름에 색이 바랜 정교하게 조각된 커다란 나무 대문 앞에 넋을 잃었다. 안쪽으로는 자갈이 깔린 길이 키 큰 소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고풍스러운 저택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집은 이끼 낀 돌담과 곡선의 기와 지붕이 어우러져 마치 오래된 그림에서 걸어 나온 듯 고요하고 쓸쓸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지호는 차에서 내려 부산의 숨막히는 더위와는 다른 교외의 상쾌한 공기를 느꼈다. 한병호 씨가 그를 자갈길로 안내했다.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자박자박 소리가 나며 정적 속에서 규칙적인 선율처럼 울려 퍼졌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침향이 오래된 나무와 약간의 곰팡내와 섞여 공기 중에 떠다녔다. 넓은 홀은 텅 비어 있었고 벽에는 산과 강 풍경을 묘사한 낡은 그림 몇 점만 걸려 있었다. 홀 끝, 윤순자 할머니가 붉은 벨벳으로 덮인 안락의자에 앉아 앙상한 손으로 나무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고된 세월의 주름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지훈을 보자 마치 소중한 것을 되찾은 듯 빛났다. 왔구나,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지훈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그에게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한병호 씨는 충직한 호위무사처럼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어젯밤 나에게 밥을 나눠주었지. 그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너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베풀었어. 내가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너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었단다. 지호는 얼굴을 붉히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그냥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가 작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주름진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내 어머니는 분명 훌륭한 분이셨을 게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추억에 잠긴 듯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며칠 여기 머물러라. 내가 전부 이야기해 주마. 지호는 망설였다. 머물라고? 그에게는 입고 있는 옷과 주머니 속동전 몇 푼이 전부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께서 필요하시다면 머물겠습니다. 그는 마음속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한 기사가 모든 것을 돌봐줄 게다. 그녀가 손짓하자 한병호 씨가 다가와 지훈에게 작은 열쇠를 건넸다. 자네 방은 2층에 있네. 그가 말했다. 우선 쉬게. 이야기는 나중에 계속하지. 지훈은 일어나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한병호 씨를 따라 낡은 나무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마치 그 집의 오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준비된 방으로 들어섰을 때 나무 침대와 들판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소박하지만 깨끗한 공간에서 그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하지만 문을 닫았을 때 그는 커튼 틈으로 멀리서 자신을 쳐다보는 차가운 시선을 언뜻 보았다. 그의 마음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이 집에는 선의뿐만 아니라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비밀들도 담겨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지훈의 방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비쳐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알갱이들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소박한 나무 침대와 얇은 커튼이 있는 작은 방은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지만 마음속 불안감을 지워주지는 못했다. 어젯밤 창밖에서 느껴졌던 차가운 시선이 이 오래된 저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고처럼 지훈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앉아 얼굴을 쓸어내리며 그 느낌을 떨쳐내려 애썼다. 오늘 윤순자 할머니는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주기로 약속했다. 지훈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낡은 옷을 다시 입고 작은 욕실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한 뒤 나무 계단을 내려갔다. 그의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바깥 정원에서 들려오는 맑은 새소리와 어우러졌다. 홀은 어제처럼 고요했지만 오늘의 공기는 어쩐지 더 무겁게 느껴졌다. 한병호 씨가 이미 계단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검은 정장은 빳빳했고 태도는 엄숙했다. 여사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낮고 간결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긴 복도를 지났다. 벽에 걸린 낡은 그림들이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듯했다. 거실은 저택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큰 창문 너머로 무성한 나무로 가득한 정원이 보였다. 나뭇잎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어 마룻바닥에 얼룩덜룩한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윤순자 할머니는 익숙한 안락의자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 앞 테이블 위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나무 상자와 세월의 빛바랜 상아색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고 그 눈에는 따스함과 함께 약간의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앉아라, 지훈아,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지훈은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편지 봉투를 그에게 밀었다. 이게 내가 내게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내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지훈은 편지 봉투를 집어들고 손끝으로 얇은 종이의 감촉을 느꼈다. 봉투는 붉은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일부는 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먼 과거를 바라보듯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게는 민수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그 아이는 내 기쁨이자 자랑이었지. 하지만 20여 년 전 사고로 너무 일찍 떠나고 말았다. 그 후 손주를 키웠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메었고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었다. 그 아이는 나를 요양원에 버려두고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 지훈은 침묵했다. 마음이 아려왔다. 그는 어머니를 임종의 자리에서도 그의 손을 잡고 착하게 살라고 당부하시던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떠올렸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는 기분이 어떨지 상상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그가 작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내가 사과할 필요는 없다. 너는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선량함을 보여주었어. 그게 내가 너를 여기에 있게 하고 싶은 이유란다. 그녀는 편지 봉투를 가리켰다. 열어보렴. 지호는 조심스럽게 밀랍봉인을 뜯고 편지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필체는 단아했지만 약간 떨리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이 쓴 듯했다. 내용은 짧았지만 그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했다. 지훈 군에게. 자네는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자네의 선량함을 보았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나는 자네가 이 집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애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만약 자네가 이곳에 3개월간 머물기로 동의한다면 이 집을 자네에게 남겨주겠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하다. 신중히 생각하길 바란다. 윤순자. 지호는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할머니. 정말이세요? 이 집을. 저에게요. 그는 이끼 낀 돌담부터 고풍스러운 가구들까지 고요하지만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 이 집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하지만 왜 그 단순한 선량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애 자신이란 말인가?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단다. 하지만 강요하진 않겠다. 생각해보고 내일 답을 주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그의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내가 존중해 주길 바라는 이야기들과 비밀들을 품고 있단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곳에 머무는 것이 정말 그녀가 말한 것처럼 간단한 일일지 알 수 없었다. 한병호 씨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선 쉬면서 여사님의 제안을 잘 생각해보게. 방으로 안내하겠네.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호는 집 안의 작은 디테일들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아직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고, 계단 난간에 새겨진 문양들은 기묘한 상징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 그가 방에 들어섰을 때 햇빛은 이미 옅어져 벽 모퉁이에서부터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으며 순자 할머니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의 선량함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황혼이 질 무렵 지호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다보았다. 키 큰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다. 갑자기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그는 눈초리로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서서 자신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한 형체를 언뜻 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가 다시 자세히 보았을 때 그 형체는 마치 환영이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커튼을 치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호는 나무 침대에 누워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와 마룻바닥에 기다란 빗줄기를 만들었다. 방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정원 밖에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과거의 속삭임처럼 사각거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들렸다. 순자 할머니의 편지는 여전히 침대 머리맡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단아하지만 떨리는 필체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이곳에서 3개월간 예전처럼 착하게 살면 이 오래된 저택이 그의 것이 된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처럼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부산의 누추한 쪽방촌을 끼니를 걱정하며 고군분투하던 날들을 떠올리며 과연 자신이 이 변화에 정말로 준비가 되었는지 자문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호는 결심을 굳힌 채 잠에서 깼다. 그는 남기로 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순자 할머니에게서 한때 어머니에게서 보았던 고독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한병우 씨가 준비해준 새 옷에 단순한 흰색 셔츠와 긴 바지로 갈아입고 홀로 내려갔다.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손에 든 찻잔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고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얼굴의 주름을 환하게 밝혔다.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만족감이 어렸다. 잘 생각했다. 지훈아. 오늘부터 너는 이 집의 일부다. 그녀는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한병호 씨에게 신호를 보냈다. 한 기사가 모든 것을 안내해 줄 게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애착하고 진실하게 살아다오. 한병호 씨는 지훈을 데리고 저택을 둘러보며 구석구석을 소개했다. 그 집은 고분과 사찰이 많은 역사 깊은 땅, 경주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저택은 조선시대에 지어져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띠고 있었다. 넓은 정원, 작은 연못, 그리고 길게 뻗은 복도. 한병호 씨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께서는 수년간 이곳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아드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손주들은 관심이 없었지요. 지호는 그의 말 속에 담긴 슬픔을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한병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집안을 모셔온 충직한 하인이었고 이제는 늙은 아버지처럼 할머니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정원을 지날 때 지호는 다시 그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덤불 뒤에서 어떤 형체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가 돌아봤을 때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한 기사님, 이곳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나요?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병호 씨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에 순간 걱정이 스쳤다. 있습니다. 여사님의 친손주들이지요. 가끔 들르지만 그리 상냥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지훈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가 되자 지훈은 새로운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한병호 씨는 그에게 정원 돌보기, 순자 할머니에게 책 읽어드리기, 식사 준비 돕기 등 가벼운 일들을 맡겼다. 낡은 녹그릇과 은은한 향신료 냄새가 나는 넓은 부엌은 어머니와 함께 밥을 짓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간단한 미역국을 끓여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다. 할머니는 맛있게 드시며 칭찬했다. 내 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지훈아. 따뜻하고 진실돼.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훈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문밖에서 자동차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한병호 씨가 문을 열자 세 사람이 들어섰다. 비싼 정장에 비꼬는 듯한 미소를 띤 오만한 젊은 남자 한민재, 아름답지만 비꼬기 좋아하는 긴 생머리의 한나경, 그리고 음흉하고 교활한 눈빛을 가진 나이가 더 많은 한재호. 그들은 순자 할머니의 친손주들이자 할머니를 요양원에 버렸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홀로 들어서며 지훈을 이방인 보듯 훑어보았다. 민재가 비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또 새로 들인 하인이에요. 의자에 앉아있던 순자 할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는 지훈이다. 앞으로 3개월간 여기서 지낼 거다. 이 집을 이 아이에게 남겨주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말은 폭탄과도 같았다. 나경이 미간을 찌푸렸다. 장난하세요? 저 애가 뭔데 저희 재산을 넘봐요.
재호는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빛이 번뜩였다. 지우는 일어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재산을 탐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할머니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들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민재가 다가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돕는다고? 아니면 할머니의 선심을 이용하는 거겠지?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고 넌 그냥 외부인이야. 나경이 비웃었다. 꼴 좀 봐. 싸구려 옷을 보니 어느 달동네에서 왔나 보네. 재호가 그들을 말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들 해. 할머니 속상하시겠다.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들은 긴장된 저녁 식사 후에 떠났지만 지우는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순자 할머니의 말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짐이기도 했다. 그가 선잠에 빠져들었을 때 창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는 눈을 떴고 흐릿한 유리 너머로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다시 나타났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 형체는 금세 사라져 스며드는 공포를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집을 더 깊이 탐색하기로 결심했다. 한병우 씨는 그를 오래된 책들이 서가를 가득 메운 서재로 안내했다. 여사님께서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서 이 집안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지우는 낡은 수첩을 펼쳐 흑백 사진들을 보았다. 남편과 아들 곁에 선 젊은 순자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상실의 고통에 대한 글거들이 있었다. 그는 강인하지만 고독했던 한 여인, 할머니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 손주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증오심을 숨기지 않았다. 민재가 여행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며칠 머물면서 널 감시해야겠어. 나경이 킥킥 웃었다. 여기 있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 재호는 기회를 노리는 뱀처럼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지우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밤이 되자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과거의 원망처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보니 문손잡이의 경고처럼 붉은 실이 느슨하게 묶여 있었다. 지훈이 묻자 한병우 씨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오래 사시는 걸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요. 지훈이 망설이는 사이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언뜻 비쳤다. 경주 외곽의 오래된 저택에서의 다음 며칠은 느린 속도로 흘러갔지만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지호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윤순자 할머니의 친손주들 애 한민재, 한나경, 한재호 애의 존재는 모든 것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를 외부인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마치 그의 존재가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도 되는 듯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의 모든 눈빛과 말 한마디는 지훈의 자존심을 배려는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침이면 지훈은 한병우 씨의 말에 따라 정원을 돌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그는 연못 주위에 자란 들꽃 덤불을 다듬고 작은 소나무들에 물을 주고 자갈길 위에 흩어진 노란 나뭇잎들을 주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마치 땅과 하늘,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했던 것들과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에 따뜻한 빗줄기를 비췄지만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불안감을 떨쳐내지는 못했다. 밤의 속삭임, 문에 묶인 붉은 실, 그리고 창밖의 차가운 시선 모두 그가 아직 풀지 못한 미스터리의 조각들 같았다. 순자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지훈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거실 큰 창가에 앉아 이 집이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다. 알고 있니, 지훈아? 그녀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한때 행복이 깃든 곳이었단다. 하지만 내 아들 민수가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변했지. 내 손주들은 혈육이 아니라 재산에만 관심이 있단다. 지우는 깊은 공감을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깊은 고독을 보았고, 그럴수록 비록 작은 행동일지라도 더 머물며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하지만 새 손주의 존재는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잘생긴 외모와 오만한 태도를 지닌 한민재는 종종 비꼬는 말을 던졌다. 어느 날 정오, 지훈이 식탁을 치우고 있을 때 민재가 와인 잔을 들고 들어와 그를 쏘아보았다.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이 집 전체를 상속받으려는 가난뱅이 주제에 그의 목소리는 도발하려는 듯 날카로웠다. 지훈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식탁을 닦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했다. 악한 말에 흔들리지 마라. 긴 머리와 비꼬는 미소를 가진 한나경은 더 악의적인 장난을 좋아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순자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나경이 갑자기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할머니, 이거 창고에서 찾았어요. 우리 아빠 물건 맞죠? 그녀는 아빠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하며 지훈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했다. 순자 할머니는 상자를 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나경의 눈빛에서 단순한 경멸뿐만 아니라 감춰진 고통 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세 손주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한재호가 지훈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한 번은 지훈이 서재에서 먼지를 닦고 있을 때 재호가 들어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 그가 낮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깜짝 놀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그저 할머니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호는 옅은 미소를 짓고 돌아서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조심해, 젊은이. 이 집 사람들 모두가 할머니가 오래 사는 걸 원하지는 않거든. 재호의 말에 지훈은 오싹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그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집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늙은 가정부 김씨 할머니가 그를 복도 구석으로 끌어당겼다. 백발의 머리와 걱정 가득한 눈을 한 김씨 할머니가 속삭였다. 지훈 도련님, 조심하세요. 이 댁은 생각처럼 간단한 곳이 아니에요. 여사님께서 오래 사시는 걸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오래 사실수록 걸림돌이 되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누가 엿들을까 두려운 듯 주위를 살피더니 복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속삭임을 실어 나르는 듯했다. 자정 무렵, 그는 작은 소리에 깜짝 놀랐다. 누군가 그의 방문을 열려고 하는 듯한 딸깍거리는 소리였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지만 문틈으로 복도에 조용히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 그림자는 키가 크고 검은 망토를 입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숨을 죽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가 흐른 뒤 그림자는 물러났고 가벼운 발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방문을 확인했다. 자물쇠는 그대로였지만 문손잡이에는 지난번보다 더 단단하게 붉은 실이 다시 묶여 있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그는 한병호 씨를 찾아가 이 일을 말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역사가 깁니다. 지훈 군, 파헤치지 않는 편이 좋은 것들도 있지요. 그의 말은 지훈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지만 두려움도 커지게 했다. 오후에
지우는 집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래된 책들이 서가를 가득 메운 서재로 들어갔다. 낡고 해진 가죽 표지의 낡은 일기장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죽음 이후의 날들에 대해 쓴 순자 할머니의 손글씨가 있었다. 민수야, 내가 엄마를 홀로 남겨두고 갔구나. 하지만 엄마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집을 지킬 거다.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들이 나를 원망하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놓을 수가 없다. 지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기장을 닫았다. 그는 이 집이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갈등과 비밀의 중심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황혼이 질 무렵, 지우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다보았다. 나무 그림자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직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듯했다. 그는 마치 집이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는 듯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정원 구석에서 그 차가운 시선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나무 그늘 뒤에 조용히 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맞서야만 했다. 지훈은 창가에 조용히 서서 정원 나무 그늘 뒤에 숨은 형체의 시선을 고정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 그림자는 마치 밤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듯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는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두려움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그는 커튼을 치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내일 아침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침대로 돌아갔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속삭임 같았고 밤의 작은 소음 하나하나가 그를 놀라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피곤한 눈으로 잠에서 깼다. 이른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쳐 들어왔지만 마음속에 무거운 느낌을 떨쳐내지는 못했다. 그는 문손잡이를 다시 확인했다. 붉은 실은 무언의 경고처럼 여전히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풀어 손에 쥐었다. 얇지만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이 문제를 늙은 가정부 김씨 할머니에게 가져가 그녀가 더 많은 단서를 알려주기를 바라며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부엌에서 김씨 할머니는 채소를 썰고 있었다. 칼이 나무 도마 위를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지훈이 붉은 실을 내밀자 그녀의 손이 멈칫했고 눈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이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녀가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어젯밤 복도 밖의 그림자와 붉은 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씨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속삭였다. 밤에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 댁은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누가 엿들을까 두려운 듯 주위를 살피더니 말을 이었다. 이런 실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도련님을 겁줘서 떠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할머니? 지훈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마치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처럼 다시 일에 몰두했다. 지훈은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누군가 그를 위협하려 한다면 그들은 사람을 잘못 골랐다.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이곳으로 이끈 모든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다. 정오에 지훈은 일상을 계속했다. 정원을 돌보고 순자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렸다. 하지만 새 손주 민재, 나경, 재호야의 존재는 집안의 공기를 점점 더 숨막히게 만들었다. 민재는 지훈이 홀에서 먼지를 닦고 있을 때처럼 종종 조롱 섞인 말을 던졌다. 하인 역할 잘하는데
그가 비싼 커피 잔을 흔들며 비웃었다. 하지만 이 집을 차지할 꿈은 꾸지 마. 여긴 우리 거야. 지우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비꼬는 성격의 나경은 그녀만의 방식으로 지훈을 괴롭혔다. 한 번은 그녀가 지훈이 읽던 책 위에 일부러 찬물을 쏟고는 킥킥 웃었다. 어머, 미안. 내가 좀 칠칠치 못해서.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조금도 없었고 도전적인 기색만 가득했다. 지우는 평정을 유지하며 책을 닦았지만 나경이 단순히 장난을 좋아하는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거짓된 미소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깊은 고통이 있었다. 가장 교활한 재호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무서운 태도를 유지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재호가 나타나 문에 기댄 채 사냥감처럼 그를 관찰했다. 이 집에 대해 궁금한가 보지? 그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아무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일들을 목격했다는 건 알고 있나? 지훈은 경계심 가득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 말입니까? 그가 물었다. 재호는 옅은 미소를 짓고 다가와 속삭였다.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봐. 하지만 조심해. 모든 비밀이 알아도 안전한 건 아니니까. 그는 돌아섰고 지우는 답 없는 질문들만 남겨진 채 남았다. 밤이 되자 이상한 징후들은 더욱 뚜렷해졌다. 지훈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할 때 복도에서 원한에 찬 듯한 여자의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속삭임은 멎었지만 곧이어 느린 발소리가 그의 방문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불을 꽉 쥐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는 바로 문 밖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가벼운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다. 지우는 감히 문을 열지 못했다. 그는 동이 틀 때까지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복도를 확인했을 때 아무도 없었지만 바닥의 방문 근처에는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었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후회하기 싫으면 떠나라. 글씨는 서두른 듯 떨리고 있었다. 그는 쪽지를 간직하고 한병호 씨나 순자 할머니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순자 할머니라면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아들 민수의 낡은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가 검은 옷을 입은 사람과 쪽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한동안 슬픔 가득한 눈으로 침묵했다. 지훈아, 널 이런 문제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단다.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남기로 선택했다면 강해져야 한다. 이 집은 나조차도 전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단다. 그녀는 민수의 죽음 이후 가족이 해체되었다고 말했다. 혈육인 손주들은 재산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야 돌아왔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자기들에게 남겨줄 거라고 생각하지,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 집이 자격 있는 사람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게 바로 너야, 지훈아. 그녀의 말은 그를 감동시켰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더했다. 그는 다투고 싶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는 할머니를 홀로 둘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관찰했다. 시계가 자정을 알렸을 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복도 밖에 조용히 섰다. 그가 분명히 잠갔던 방문이 살짝 열렸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일어서서 맞설 준비를 하며 손에 든 탁상용 램프를 꽉 쥐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어둠 뒤에 숨은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바람처럼 그 형체는 사라져 텅 빈 복도만 남았다. 지우는 문을 닫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가득 찼다. 그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경주의 오래된 저택에서의 다음 며칠은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그 아래 위험한 압류가 흐르는 고요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김지호는 집안의 생활 리듬에 점차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감시당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차가운 시선들, 수수께끼의 붉은 실, 그리고 한밤중 복도 밖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형체는 아직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은 조각들 같았다. 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 그와 윤순자 할머니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저택의 어둠 속을 비추는 등불처럼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매일 아침, 지호는 일찍 일어나 정원을 돌보았다. 그는 마른 가지를 치고 연못에 물을 주고 자갈길 위에 떨어진 노란 나뭇잎 하나하나를 주웠다. 그 일은 그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순자 할머니와 가까워지는 느낌을 주었다. 할머니는 종종 창가에 앉아 다정한 눈빛으로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한 번은 지훈이 들꽃 한 다발을 꺾어 집으로 가져오자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민수를 생각나게 하는구나. 그 아이도 이 정원 가꾸는 걸 좋아했단다. 할머니의 말에 지훈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마치 혹독한 삶 속에서도 늘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셨던 어머니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낡은 녹그릇이 있는 넓은 부엌에서 지우는 흰쌀밥, 두부찌개, 그리고 매콤한 김치 한 접시로 이루어진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순자 할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한병호 씨의 도움을 거절하고 부엌으로 내려와 그와 함께 앉았다. 천장에 매달린 등에서 나온 불빛이 내려와 두 사람 주위로 따뜻한 빛의 고리를 만들었다. 지훈이 할머니 앞에 찌개 그릇을 놓자 할머니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앙상한 손이 가볍게 떨렸다. 지훈아, 그녀가 낮지만 감정이 깃든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괜찮다면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렴. 그녀의 말은 지훈의 고요한 마음 호수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는 할머니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감사함뿐만 아니라 마치 그를 진짜 아들처럼 여기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저에겐 영광입니다. 어머니, 지훈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소박한 부엌 안은 운명에 의해 서로에게 이끌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처럼 신성한 기억이 되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두 사람은 그릇과 수저 부딪히는 소리와 문틈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의미 깊은 정적 속에서 함께 식사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집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먼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지역 신문 기자 몇 명을 포함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택 대문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와 순자 할머니가 정신적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민재, 한나경, 한재호가 그 무리의 선두에 섰고 그들의 눈에는 의기양양한 빛이 가득했다. 비싼 정장을 입은 민재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더 이상 결정을 내릴 만큼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친손주들이 이 재산 관리를 맡겠습니다. 지호는 순자 할머니 곁에 서서 할머니의 손이 자신의 손을 꽉 쥐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평온했지만 두 눈에는 단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가족 변호사라고 자칭하는 한 중년 남자가 할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거짓 비방으로 가득 찬 위조된 정신 감정 기록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하자 군중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어 올렸고
플래시 불빛은 마치 할머니를 혼란 속에 잠기게 하려는 듯 퍼져나왔다. 하지만 그때 순자 할머니가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허약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강인한 세월에서 힘을 얻은 듯 굳건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권위가 가득했다. 내가 늙었지만 미치지도 죽지도 않았다. 내가 숨 쉬는 동안 내 재산을 빼앗을 꿈도 꾸지 마라. 그녀의 말은 천둥소리 같았고 방 전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민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나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으며 재호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기자들과 친척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지호는 곁에 서서 할머니의 눈에 담긴 굳건함을 느꼈다. 마치 그녀가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까지 지키고 있는 것 같다. 순자 할머니는 지훈에게 돌아서서 속삭였다. 아들아, 저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는 결심에 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재호의 시선은 그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 후 아무 말 없이 떠났지만 지호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음을 느꼈다. 군중이 떠나자 지호는 할머니를 방으로 모셔다 드렸다. 하지만 그가 홀로 돌아왔을 때 한병우 씨가 그를 구석으로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피할 수 없는 폭풍에 휘말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지훈이 방문을 확인하고 있을 때 그는 복도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재호의 것이 분명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플랜 B, 오늘 밤 끝내야 해. 복도 밖에서 들려온 재호의 차가운 속삭임에 지훈은 문손잡이를 꽉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플랜 B, 오늘 밤 끝내야 해. 그 말은 경고의 종소리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숨을 죽이고 나무문에 귀를 바싹댔지만 오래된 집에 무서운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재호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에 섞여 사라졌다. 지호는 문을 단단히 잠그고 다시 한번 확인한 뒤 불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앉았다. 그는 플랜 B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것이 이제 자신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자 할머니와 관련이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부엌에서의 순간을 떠올렸다.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고 아들이라고 불렀던 순간을. 그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위탁이자 책임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군중 앞에서 일어서서 친손주들의 비방과 탐욕에 맞섰다. 늙고 허약한 여성에게서 기대하지 못했던 강인함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강인함이 그를 더욱 걱정하게 만들었다. 민재, 나경, 그리고 재호 같은 자들은 이 저택 같은 큰 재산이 손에 닿을 거리에 있는 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지호는 잠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창가에 앉았다. 희미한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혹독한 삶이 새겨놓은 이른 주름을 드러냈다. 그는 순자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들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를 바라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 속에 글거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 친척들의 배신, 그리고 이 집을 마지막 유산처럼 지키려는 결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을 멈추게 한 구절이 있었다. 내가 손을 놓지 않는다고 그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 집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영혼이다. 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기장을 닫았다. 그는 자신이 단지 할머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유산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집은 평소의 정적을 되찾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재와 나겸은 보이지 않았지만 재호는 여전히 남아 방구석에서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했다.
지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쓰며 정원을 돌보고 순자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가 재호를 지나칠 때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마치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하여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음모가 진행 중이며 어젯밤 들었던 플랜 B가 분명 그 일부라고 느꼈다. 오후에 지호는 이전에 경고했던 것에 대해 더 물어보기 위해 늙은 가정부 김씨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엌에서 녹그릇을 닦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가 재호의 속삭임에 대해 언급하자 김씨 할머니는 손을 멈췄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훈 도련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댁은 안전하지 않아요. 저 손주들은 재산만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아무도 엿듣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이 여사님을 어디론가 모셔간다는 속삭임을 들었어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고드로요. 김씨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디로요? 그리고 왜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도련님께서 여사님을 지켜드려야 해요. 만약 그들이 성공하면 도련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녀는 그에게 작고 낡은 열쇠를 건넸다. 이건 다락방 열쇠예요. 그곳에 이 집안에 대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에게 들키지 마세요. 지호는 열쇠를 받아들고 손바닥 안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다. 그는 김씨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달이 높이 떴을 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몰래 올라갔다. 다락방은 좁고 먼지가 가득했으며 낡은 나무 상자와 천으로 덮인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상자 하나를 열어 낡은 편지, 가족 사진, 그리고 법률 서류를 발견했다. 그 안에서 그는 순자 할머니가 수년 전에 아들 민수에게 집을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 유언장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읽었다. 이것이 손주들이 왜 할머니를 게임에서 제외시키려 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가 서류를 살펴보고 있을 때 계단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는 서둘러 손전등을 끄고 숨을 죽였다. 느리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틈으로 그는 작은 등불을 든 재호의 큰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멈춰 서서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지호는 어두운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몇 분 후 재호는 떠났지만 떠나기 전에 다락방 문손잡이의 표식처럼 붉은 실을 묶어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지호는 방으로 돌아왔다.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순자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할머니를 찾아가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듣고 있었고, 눈에는 슬픔이 스쳤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그들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곁에 있어다오. 저녁에 지훈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문밖에서 자동차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사람들이 가방과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재호가 선두에 섰고 그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오늘 밤 모든 게 끝날 거야. 그가 민재와 나경에게 말했다. 지훈이 복도에서 엿듣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 말은 그의 예감을 확신시켜 주었다. 플랜 B가 시작된 것이다. 지훈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단단히 잠그고 다락방 열쇠를 꽉 쥐었다. 그는 오늘 밤이 순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운명의 밤이 될 것임을 알았다. 운명의 그날 밤, 경주의 오래된 저택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희미한 달빛만이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와 차가운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김지호는 방 안에 앉아 다락방 열쇠를 꽉 쥔 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했다. 플랜 B, 오늘 밤 끝내야 해. 제호의 속삭임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는 손주들의 음모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는 윤순자 할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시계가 자정을 알렸을 때 지호는 저택 대문에서 자동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삐걱거릴 수 있는 마룻바닥을 조심스럽게 피하며 복도로 몰래 빠져나왔다. 홀 창문을 통해 그는 재호와 민재의 그림자가 검은 차에 올라타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나겸은 함께 가지 않았지만 거실에서 누군가와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어두운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귀를 기울였다. 걱정 마,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을 거야. 나경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약은 이미 준비해뒀어. 그 말에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으아! 그들이 순자 할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그는 서둘러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문틈으로 그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았다. 희미한 수면등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가볍게 문을 두드리며 작게 불렀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소란을 피우지 않고 문을 부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지호는 방으로 돌아와 순자 할머니의 일기장과 다락방 열쇠를 챙겼다. 그는 할머니를 구할 더 많은 단서를 찾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가 막 복도로 나섰을 때 나경이 나타났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한밤중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호는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물 좀 마시러 나왔어요. 나경은 눈을 가늘게 떴지만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이 막 밝아올 무렵 갑작스러운 소식이 폭풍처럼 닥쳤다. 지역 신문과 소셜미디어는 지훈을 순자 할머니에게 접근해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는 정보로 넘쳐났다. 그가 정원을 돌보는 사진들은 악의적으로 왜곡되었고 그를 빈민가 출신의 기회주의자로 묘사하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함께 실렸다. 지호는 낡은 휴대폰으로 그 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평판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자신 때문에 순자 할머니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같은 날, 재호가 이끄는 낯선 무리가 저택에 나타났다. 그들은 순자 할머니가 급격히 악화된 건강 상태 때문에 요양센터로 옮겨졌다고 발표했다. 지호는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한병호 씨와 김 씨 할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저택을 떠나도록 강요받았다. 민재는 대문에서 비웃으며 말했다. 내 시대는 끝났어, 지훈아. 내가 있던 빈민가로 꺼져. 나경은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더 복잡했다. 승리감뿐만 아니라 마치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듯한 약간의 망설임도 깃들어 있었다. 지호는 순자 할머니의 일기장과 옷 몇 벌만 든 채 쏟아지는 비 속으로 쫓겨났다. 차가운 비가 얇은 셔츠를 적셨지만 그는 마음속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대문 밖 큰 소나무 아래 서서 빗속으로 점차 사라지는 저택을 바라보며 과연 할머니를 지킬 기회가 다시 올지 자문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착하게 살아라, 아들아. 인생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그는 일기장을 꽉 쥐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흠뻑 젖은 자갈길을 헤매고 있을 때 낡은 트럭 한 대가 옆에 멈춰 섰다. 고된 삶이 얼굴에 새겨졌지만 진실한 눈빛을 한 나이 든 남자가 내렸다. 자네가 지훈 군, 맞지? 그가 물었다. 나는 최덕수라고 하네. 몇 년 전 윤 여사님 댁에서 일했었지. 덕수 씨는 비를 피하게 하려고 그를 차에 태우고 손주들이 할머니를 학대하는 것에 항의하다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나는 자네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아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자네에게 줄 것이 있네. 덕수 씨는 지훈에게 작은 USB를 건넸다. 이건 내가 우연히 재호와 민재가 계획을 논의하는 걸 녹음한 파일일세. 할머니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 재산을 통제하기 위해 차에 수면제를 넣으려 했더군. 지훈은 희망의 빛을 찾은 듯 USB를 꽉 쥐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뭘 해야 하죠? 할머니를 구해야지. 덕수 씨가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들이 할머니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걸세. 그는 지훈을 교회의 작은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경비원 복장과 위장용 야구 모자를 준비해 주었다. 그 요양센터는 간단한 곳이 아니야. 그가 경고했다. 그곳에 자기들 사람이 있거든. 그날 밤, 칠흑 같은 하늘 아래 지훈과 덕수 씨는 요양센터로 몰래 들어갔다. 그곳은 하얀 복도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나는 차가운 건물이었다. 그는 경비원으로 변장했고 감시 카메라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덕수 씨는 그를 순자 할머니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병상에 누워 있었다. 지훈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저예요. 제가 여기서 모시고 나갈게요. 순자 할머니가 눈을 떴다.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지훈아,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깨어났다는 걸 저들에게 알리면 안 된다. 이 진실을 지켜야 할.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에게 오래된 문양이 새겨진 작은 반지를 건넸다. 가지고 있어라. 이게 널 진실로 이끌어줄 게다. 지훈이 반지를 주머니에 숨기고 있을 때 복도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의심스러운 눈빛의 수간호사가 문을 밀고 들어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수간호사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병실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새하얀 유니폼을 입고 약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으며 그녀의 시선은 칼날처럼 지훈을 훑었다. 누구시죠? 이 시간에 경비원은 병실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녀가 차갑지만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의 침대 옆에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던 지훈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야구 모자를 더 깊이 눌러서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안 점검 중입니다. 부인. 관리실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약 기운에 깊이 잠든 척하며 눈을 반쯤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수간호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울려 퍼졌다. 저는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어요. 당장 나가세요. 지훈은 할머니가 준 반지를 주머니에 숨긴 채 천천히 일어섰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는 태연한 척했다. 그가 그녀를 지나칠 때 복도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구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덕수 씨의 발소리였다. 수간호사가 휙 돌아봤지만 지훈은 이미 재빨리 방을 빠져나와 복도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덕수 씨는 그를 근처의 빈 방으로 끌어당겼고 두 사람은 낡은 의료 캐비닛 뒤에 숨었다. 괜찮나? 그가 희미한 불빛 아래 고된 얼굴로 속삭였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지를 꺼내 보였다. 할머니는 깨어 계셨어요. 하지만 저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진실로 이끌어 줄 거라고 하셨어요. 덕수 씨는 반지를 받아들고 그 위에 새겨진 오래된 문양을 살폈다. 이건 윤 씨 가문의 갑오 반지일세. 아마 저택 안에 무언가를 여는 열쇠일 거야. 하지만 지금은 우선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두 사람은 덕수 씨가 미리 준비해 둔 낡은 트럭이 기다리는 뒷문으로 요양센터를 빠져나왔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고 차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혼란스러운 교향곡 같았다. 덕수 씨의 작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순자 할머니와의 만남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덕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분은 겉보기보다 강한 분이지. 하지만 저 손주들은 멈추지 않을 걸세. 이 녹음 파일은 그가 USB를 가리키며 말했다. 증거가 되지만 상황을 뒤집으려면 더 많은 게 필요해. 작은 집에 도착하자 지우는 덕수 씨가 끓여준 따뜻한 차를 손에 들고 난로가에 앉았다. 낡은 나무 벽과 은은한 연기 냄새가 나는 소박한 집은 잠시나마 안전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순자 할머니의 일기장을 펴고 반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를 바라며 마지막 페이지들을 넘겼다. 떨리는 손글씨로 쓰인 구절이 있었다. 민수야, 내가 이 반지를 엄마에게 남겼지. 이것은 내 사고의 진실이 담긴 서재의 비밀 상자를 연단다. 지우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아들의 사고가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덕수 씨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 도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곳에서 일했지. 여사님은 늘 음모라고 의심하셨지만 증거가 없었어. 저 손주들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지우는 반지를 꽉 쥐고 비밀 상자를 찾기 위해 저택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순자 할머니를 요양센터에서 구해낼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우는 모든 사람을 피해 덕수 씨의 집에 숨어 지냈다. 언론은 계속해서 그를 비방했고 순자 할머니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는 고통 속에서 그것들을 읽었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이 진실을 지켜라. 덕수 씨는 그가 할머니의 옛 변호사와 연락하는 것을 도왔고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할머니를 구하려면 그들은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지웅과 덕수 씨는 다시 요양센터로 향했다. 이번에 그는 덕수 씨가 빌려온 간호사 유니폼으로 더 철저하게 변장했다. 그들은 사람이 적은 복도를 따라 카메라를 피해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다. 순자 할머니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가 여전히 조용히 누워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자 그녀의 눈이 열렸다. 아들아, 돌아왔구나. 그녀가 약하지만 희망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그녀가 앉는 것을 돕고 덕수 씨가 준비한 해독제를 주사했다. 수면제의 효과를 중화시키는 약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약했지만 강인했다. 그녀는 그날 밤 지훈이 엿들은 후 손주들이 그녀의 차에 약을 탔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서류에 서명하게 하려고 의식을 잃게 만들려 했어. 그녀가 분노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려 할 때 경보음이 울렸다. 누군가 이상을 감지한 것이다. 덕수 씨는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었고 지우는 길을 열었다. 그들은 복도를 달렸고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안 요원 한 명이 길을 막았지만 덕수 씨가 몸으로 그를 밀쳐냈다. 그들은 밖으로 탈출해 트럭에 올라타 밤속으로 질주했다. 가는 길에 순자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안전한 집에 도착하자 지우는 할머니를 돌보며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그 반지가 우리를 민수의 진실로 이끌어 줄 거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배신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지우는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할머니를 구했지만 손주들의 음모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최덕수 씨의 소박한 집은 폭풍우 치는 날들 동안 김지웅과 윤순자 할머니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난로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낡은 나무 벽에 따뜻한 빗줄기를 비췄지만 감도는 긴장감을 몰아내지는 못했다. 순자 할머니는 요양센터에서 구출되었음에도 여전히 허약했고 앙상한 손으로 지훈이 덮어준 양털 담요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곁에 앉아 갑오 반지를 손에 든 채 그 위에 새겨진 오래된 문양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게 널 진실로 이끌어 줄 게다.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진실은 무엇이며 과연 그가 그것을 마주할 힘이 있을까? 다음 며칠 동안 지웅과 덕수 씨는 세심한 계획을 세웠다. 덕수 씨가 제공한 녹음 파일에 재호와 민재의 수면제 투약 음모에 대한 증거에 은순자 할머니의 신뢰받는 변호사인 박민우 씨에게 전달되었다. 백발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노년의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경고했다. 저 손주들은 인맥이 넓습니다. 그들이 죄를 피하지 못하게 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우는 저택 서재의 반지와 비밀 상자가 바로 그 열쇠라는 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이른 아침, 경주의 언덕을 안개가 아직 뒤덮고 있을 때, 지우는 저택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덕수 씨는 민재와 나경이 아직 그곳에 있고, 순자 할머니가 끌려간 밤 이후 재호는 사라졌으니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그놈이 가장 위험한 놈일세, 덕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키지 않도록 하게 지호는 낡은 외투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쓴 채 정원으로 통하는 뒷문을 통해 저택으로 몰래 들어갔다. 익숙한 소나무 잎과 축축한 흙냄새가 이곳에 처음 왔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다. 서재는 먼지 쌓인 오래된 책장과 퀴퀴한 종이 냄새가 나는 예전 그대로였다. 지호는 순자 할머니가 언급했던 비밀 상자의 흔적을 찾으며 구석구석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마침내 그는 가족 사진 뒤에 숨겨진 작은 나무 칸막이를 발견했다. 나무 칸막이의 문양은 반지의 것과 일치했다. 그가 반지를 끼워 넣자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나무 칸막이가 열리며 작은 철 상자가 드러났다.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 몇 통의 편지, 그리고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지호는 페이지를 넘기며 순자 할머니의 아들 민수가 죽기 전에 쓴 글거를 읽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어머니, 만약 제가 잘못된다면 재호를 조사해 주세요. 그가 제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어요. 상자 안의 서류는 민수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은폐되었던 오래된 조사 보고서에는 민수의 차가 벼랑으로 추락하기 전에 브레이크가 조작되었음이 나와 있었다. 당시 민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던 재호에게는 가족 재산의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명백한 동기가 있었다. 지호는 분노와 슬픔을 느끼며 서류 뭉치를 꽉 쥐었다. 그는 순자 할머니가 20년 동안 이 의심을 품고 살았지만 아들을 위한 정의를 되찾을 증거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가 떠나려 할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재 문에 나경이 나타났다. 그녀의 시선은 복잡했고 예전처럼 비꼬는 기색은 없었다. 뭘 찾았어, 지훈아?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철 상자를 등 뒤로 숨기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냥 낡은 책 몇 권이야. 그가 대답했다.
나경이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다. 내가 사기꾼이 아니란 거 알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재호 오빠는 멈추지 않을 거야. 오빠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갔어. 그녀는 지훈이 더 묻기 전에 돌아서서 그에게 불안감을 남겼다. 지훈은 철 상자를 들고 덕수 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순자 할머니는 약했지만 그를 보자 몸을 일으켰다. 그는 할머니 앞에 상자를 놓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서류들을 읽으며 뺨 위로 눈물을 흘렸다. 민수야. 내가 단순한 사고로 나를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지훈아, 내가 내 아들을 위한 정의를 되찾을 기회를 주었구나. 그녀는 결심에 찬 눈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다가오는 가족회의에서 그들과 맞설 것이다. 박민우 변호사는 지역시청에서 공무원과 언론이 참석하는 가족회의를 주선했다. 지호는 순자 할머니가 회의실로 들어설 때 휠체어를 밀며 준비를 도왔다. 민재와 나경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재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호는 그가 영원히 숨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순자 할머니는 약했지만 강인한 기품을 풍겼다. 그녀는 손을 들어 침묵을 유도하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재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묻혀있던 범죄에 대해서도. 순자 할머니가 녹음 파일과 서류를 공개하려 할 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재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마치 마지막 술을 준비해 온 듯 다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한재호가 들어섰다. 그의 태도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빙하처럼 차가웠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마치 마지막 반격을 준비해 온 듯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경주시청의 회의실 전체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참석자들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릴 뿐 조용해졌다. 휠체어에 앉은 윤순자 할머니는 재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강인한 표정을 유지했다. 김지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할머니를 지킬 준비가 된 채 곁에서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민재와 나경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특히 나경은 내적 갈등을 겪는 듯 보였다. 재호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나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낮지만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진실에 대해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저 또한 공표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지역 공무원, 기자, 그리고 몇몇 먼 친척들로 이루어진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종이 한 장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것은 김지훈이 할머니의 서명을 위조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할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군중은 웅성거렸고 시선은 지훈에게 쏠렸다. 민재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고 나경은 고개를 숙여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지훈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평정을 유지했다. 그는 이것이 재호의 또 다른 계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 비방은 이전보다 더 날카로웠다. 순자 할머니가 손을 들어 침묵을 유도했다. 재호야, 그녀가 약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를 꿰뚫어 보지 못할 줄 알았더냐? 나는 누가 배신자인지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인 박민우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박 변호사는 일어나 덕수 씨의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녹음된 내용이 선명하고 부인할 수 없이 울려 퍼졌다. 할머니의 차에 수면제를 넣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재호와 민재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가 의심만 잃으면 양도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 수 있어. 재호가 녹음 파일에서 말했다. 치매 걸린 노파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군중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서둘러 메모했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민재는 얼굴이 창백해져 변명하려 일어서려 했지만 박 변호사의 엄한 시선에 막혔다. 나경은 처음으로 비웃지 않고 두 손을 꽉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앙상했지만 기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이 찾아온 철 상자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떨리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내 아들 민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다. 사고가 아니라 음모였어. 재호야, 내가 그 아이의 차를 조작했지. 그렇지. 그녀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똑바로 가리켰다. 재호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입가의 옅은 미소는 점차 사라졌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증거가 없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너의 자백에서부터 은폐된 조사 보고서까지. 그녀는 서류 뭉치를 박 변호사에게 건넸고 그는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 군중은 숨을 죽였고 기자들은 빗발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재호는 자신의 서류 뭉치를 들어 올리며 반박하려 애썼다. 이건 전부 비방입니다. 제가 합법적인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처음의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다. 박 변호사가 다가와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 서류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곧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재호는 뒤로 물러섰다. 그의 시선은 도움을 구하듯 민재와 나경을 훑었지만 두 사람 모두 침묵했다. 나경이 갑자기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녀는 순자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틀렸어요. 그녀의 말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놀랐고 민재조차도 경악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순자 할머니는 나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엄격했다. 나경아, 탐욕이 내 마음을 가렸구나. 하지만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다르게 살아가거라. 나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며 회의실을 떠났다. 동맹을 잃은 민재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고 재호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하지만 두 명의 경찰관이 이미 문 앞에 서서 그의 길을 막고 있었다. 한재호 씨, 조사할 것이 있으니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실이 점차 조용해지자 순자 할머니는 다정한 눈빛으로 지훈의 손을 잡았다. 오늘부터 너는 내 마음의 상속자다. 집 때문이 아니라 너의 선량함 때문이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재산을 원하지 않았다. 단지 어머니처럼 여기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속삭였다. 이 집을 지켜다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가치들을 위해서. 군중은 박수를 쳤고 기자들은 그 순간을 기록했지만 지훈은 깊은 평온함만을 느꼈다. 그러나 어둠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후 박 변호사로부터 온 소식에 따르면 재호가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미상의 동맹에게 만약 자신이 죄를 피하지 못하면 복수하겠다고 약속하는 비밀 편지를 남겼다고 했다. 지훈은 걱정스러웠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와 진짜 아들처럼 그녀를 돌보았다. 그 후 몇 달 동안 지훈은 부유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매력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저택을 팔기를 거부했다. 대신 그는 그곳을 자신이 순자 할머니와 마지막 밥 한 끼를 나누었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장소로 만들었다.
그는 정원에 더 많은 꽃을 심고 매일 밤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렸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라며 선량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썼다. 저택 정원의 은빛 달빛 아래 지호는 순자 할머니 곁에 서서 평생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둠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와 순자 할머니가 가르쳐준 선량함이 영원히 길을 비추는 불꽃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따뜻함과 진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함께 느꼈습니다. 김지웅과 윤순자의 여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선한 마음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더 많은 감동을 나누어요.